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아가메르입니다. 한국에서 벌써 5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술했어요. 한국 병원은 아주 개발적인 병원이에요. 제가 그냥 침대에 있고 모니터 있잖아요. 받는 것은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병원의 그 의료 기술 같은 거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Very good. They have like more technology and more. 병원에서 기계도 테크놀로지도 다도 많고 한국 병원은 다 그냥 수준 높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치료가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한국에서는요. 어린 시절에 배우지 않은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할 줄 모른다. 폴란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을 통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며 아주 어릴 때 배운 게 평생을 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속담으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여기 한국에 와서 오랜 기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걸 한국으로 인해 고치게 된 이야기를 전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선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급기야 그녀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전하며 모두에게 충격을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라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폴란드 국적의 한국 거주인입니다. 이전에는 최첨단 연구 개발을 선도하는 독일의 한 회사에서 일을 했고 5년간 근무를 하다 친구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강력하게 추천하면서부터 늘 한국의 삶에 대해 꿈꿨고 그러다 마침 좋은 기회가 오게 돼서 이렇게 잡게 덜컥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일했던 곳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 근무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죠. 하지만 제가 서울에 근무를 하지 않고 세종에 와서 근무를 하는 이유는 지금 기업의 복지가 상당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이직을 제안받았을 때 여러 기업을 보긴 했는데 서울에 있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사가 딱 눈에 띄었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휴게실, 회의실 전용 사옥이나 정원 유니폼 같은 건 당연하며 창립 기념일에도 쉬고 우리 사원증이 있으면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급여 제도는 성과급도 있고 스톡옵션도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있죠. 상당히 가족 친화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매해 건강검진은 물론 의료비가 얼마든지 아낌없이 지원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체력 단련실도 있고 자녀 학비도 전체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 회사는 나노 신소재에 관련한 화학제품 회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전 세계의 각종 승인을 담당하는 일을 관련해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는 거의 매주 가요. 세종에 살고 서울에 살고 그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서울은 도로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안 막히면 1시간 좀 넘게 드라이브 삼아 오면 되고 KTX를 타고 오면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딱 도착해 있으니까 저에겐 이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요. 한국의 모든 생활이 만족스럽고 좋았어요. 그중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매주 서울을 달려가는 이유도 다 그녀 때문이었죠.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는 원무과 직원이었는데 회사 지정 병원에 서류를 내러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갔던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그 병원은 정말 너무 커서 아마 제 고향 친구들이 병원이라고 하면 놀랄 정도일 거예요. 폴란드에는 대부분 그렇게 큰 건물은 없거든요. 병원이 한국처럼 화려하고 멋진 건축물의 모습을 가진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아무튼 그 병원에서 저는 그녀와 운명 같은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볼일을 끝내고 출출해서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간단한 빵과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싶었어요. 바로 또 회사로 가봐야 해서 조금 다급한 마음이었죠. 딱 계산을 하려고 고른 제품과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계산대에 내려놓는 순간 다른 손이 휙 하고 들어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와 제가 계산하는 타이밍이 겹쳐버린 거죠. 저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먼저 하시라고 내려놓은 제 소지품을 챙겨 뒤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계산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시간을 확인하려고 꺼낸 휴대폰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저희 휴대폰이 아니었죠. 분명히 같은 기종의 같은 컬러였지만 배경화면이 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와치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바로 내려가야 하는데 솔직히 좀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중요한 승인 절차가 있어서 꼭 제가 내려가야 하는 일정이었거든요. 저는 창피하게도 저희 한국 휴대폰 번호를 외우지 못한 상태라 도저히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발 지금 내가 가진 전화에 전화가 걸려오길 바라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로비에서 초조하게 두 손으로 꽉 휴대폰을 움켜잡으며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이제 출발해야 할 때가 되고 말았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딱 뒤돌아가려는데 휴대폰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로비에서 다시 휴대폰을 바꾸기로 했죠. 헐레벌떡 저 멀리서 뛰어오는 여자는 바로 아까 그 카페에서 마주친 여성이었습니다. 아까 계산할 때 휴대폰이 바뀐 거였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늦었는데도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뛰어오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저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어요. 수진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지금 사정이 있어서 미안하다며 다음 주에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하곤 다시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 수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착을 한 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러고 밥을 먹었나 물었고 우리의 첫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의 원무과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었어요. 외국인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도 아주 능통해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저는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혹시 만나는 남자친구나 결혼하셨나요? 수지는 웃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거든요. 라며 첫 식사 자리에서 그녀에게 고백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수지는 이혼한 상태였어요. 1년 정도를 살다가 헤어졌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합법적으로 제가 그녀를 좋아해도 되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데이트는 매주 시작되어 1년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수진의 존재를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돌싱이라고 하나요?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서 아무튼 이혼한 여자와 총각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 좀 그렇지 않냐고 그러기도 하던데 유럽권에서는 그런 건 전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결혼의 유무는 지금만 혼자라면 상관없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전화할 때마다 그녀 이야기만 하는 걸 보니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뭔가 결혼을 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부모님의 예상은 정말 적중하셨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수진과 있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와 헤어지는 시간이 아쉽게만 느껴지고 더 가깝게 더 오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한 번의 결혼이면 충분하다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물어야 했습니다. 실례인 걸 알지만 저는 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녀를 붙잡을 수 있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몇 번을 계속 진심으로 물어보는 저에게 수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왜 결혼 생각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처음 봤는데 정말 너무 다른 분들이었다며 종교도 달라서 수진의 종교를 다니지 말라며 심지어 믿지 못하게 했고 결혼을 하면 무조건 셋은 낳아야 한다며 그녀를 마치 인형처럼 푸시했다고 했어요. 듣는데 제가 더는 들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더군요. 저는 수진에게 우리 부모님을 그럼 한번 만나보고 결정을 해달라고 잘 타일렀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수진도 부모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부모님을 한국에 오시라고 하려고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독일에 취업해 회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부모님을 돌보거나 효도를 하지 못했고 가끔 돈을 붙이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먼 한국까지 와서 살다 보니 부모님이 필요하신 순간에는 제가 늘 함께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있긴 하지만 아직 학생이라 제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사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다가 한국에 와서 더 부모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폴란드도 가족적이긴 하지만 한국처럼 효라고 불리는 걸 특별히 중요시 여기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라고 여겨지는 걸 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동료들과 한국 생활을 하며 친해진 친구들, 일상생활에서도 느꼈죠. 한국은 정말 효의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키워주신 돌봄이나 물질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존경하는 태도와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까요? 서양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작게 하지는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그 눈빛, 일상의 행동 안에 모든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효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으로도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고 사회적인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을 더 예의 있고 서로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더 개개인, 나에 대한 중요도만 높아지는 데 반해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효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더군요. 예를 들어 어버이날 돈다발이 계속 나오는 케이크나 꽃다발을 선물한다던가 첫 월급은 빨간 내복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챙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 저는 너무 저만을 생각해 달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진이 부모님에게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제 스스로를 더 반성하게 했죠.
수지는 부모님의 병원도 같이 가고 보험 처리도 돕고 하다 못해 영화 예매까지 도와주는 착한 딸이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뭘 하시던 서로 그런 것에 관해서는 각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진이 저희 많은 면을 변화시킨 거죠. 제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할 때부터 어머니는 얼굴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편두통까지 한참을 호소하셨어요. 그 이후로 통화를 하실 때도 병원에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가시질 않고 원인을 모를 고통에 힘들어하시곤 했어요. 그러고 곧 나아질 테니 걱정 말라고 저희 걱정을 일축시키시곤 했죠. 저도 참 못난 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보세요라는 말만 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했던 거죠. 그런데 수진이 부모님을 챙기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저만 혼자 한국에서 건강에 대해 관리하는 스스로를 보며 미안하고 죄송해서 늘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모든 지원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얼마 전 영상 통화로 본 어머니의 얼굴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야위셨기에 빨리 한국으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겠다 결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이런 상황들을 말했고 수진은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놀라주며 얼른 우리 병원으로 예약을 잡아드릴 테니 빨리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수락해줬어요. 수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천사 같은 수진과 부모님이 어서 빨리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시기로 한 날 그 무엇보다도 떨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곳에 선택한 사람 모두 부모님에게 처음 소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떨리던지 그건 말할 수 없는 그런 두근거림이었던 것 같아요. 게이트가 열리고 부모님이 저 멀리 보이자마자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는데 오래 걸렸다는 죄송함과 반가움, 그 와중에 야위어버린 어머니의 얼굴까지 말이에요. 요즘 특히 바쁘다고 신경을 못 썼던 날들에 미안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부모님과 반가움에 포옹을 하고 정식으로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수진은 폴란드의 전통 문화 중에 여자에게 꽃 선물을 하는 게 있다는 걸 배워왔다면서 꽃다발을 준비해 어머니에게 건네주었는데 정말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는 표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긴 비행시간이 힘드셔서 그랬을 거라 짐작했어요. 배고프실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드라이브하며 구경시켜드리고 우린 삼청동에 위치한 멋진 한정식 코스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삼청각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갖춘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왕실의 정자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다양한 역사적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하다가 1972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수진은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이곳은 전통 한옥 건축 양식을 기반으로 지어져 한국의 고유한 미를 간직하고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옥의 구조와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 전통 음식, 삼청각은 전통 한국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해 건강하고 맛있는 제철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한식 메뉴를 부모님이 맛보실 수 있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이런 기특한 생각은 모두 다 수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어요. 삼청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을 보시며 부모님은 한국의 멋진 풍경과 다채로운 매력에 계속해서 기쁜 얼굴을 보이셨어요.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 정말 기뻤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건강검진을 예약해둬서 얼른 맛있고 푸짐한 식사를 해야 했기에 그 집에서도 가장 비싼 코스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제대로 씹지도 못하시고 사진으로만 계속 촬영을 하셨어요. 엄마 뭐 하세요? 얼른 드세요.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다는 저에게 엄마는 턱 때문에 요즘 음식을 도통 씹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몰라보게 야윈 얼굴이 되신 거라고 했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전체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끝나고 같이 남산을 보러 가자는 부모님의 의견에 수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치과 진료를 위해 가야 해서 내일 봐야 했는데요. 수지는 부모님에게 병원에 가봐야 해서 내일 봬요 라며 인사를 했고 저는 수진을 배웅하고 부모님과 서울 나들이를 이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얼굴이 그 이후로부터 엄청 어두워지기 시작하셨어요. 남산에 가서도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하셨고 호텔에 도착하셨을 때도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 게 누가 봐도 티가 났죠. 그러면서 수진은 병원에 간 게 진짜야? 라며 수진에 대해서만 자꾸 물으셨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설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명 시집살이 같은 걸 하시려고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수진이 시어른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었던 저는 이건 애초부터 반드시 잡고 가야 할 문제라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아빠, 엄마, 수진에 대해 할 말 있으면 숨기지 말고 빨리 하세요. 부모님은 아니라고 말하셨지만 제 눈을 속이실 순 없죠. 저의 최근에 결국 부모님은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수진이 그 아이 어디 많이 아픈 애니?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러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냐면 폴란드나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감기 정도 걸리는 가벼운 질병 정도로 병원을 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한국처럼 병원이 많지도 않고요. 게다가 수진이 엄마에게 선물한 꽃다발은 열송이었는데 사실 폴란드에서는 꽃을 선물할 때는 홀수개를 주는 것이 예의거든요. 짝수는 장례식이나 슬픈 자리 죽은 사람에게 준다고 여겨지죠. 어머니는 문화적인 차이에 처음엔 당황하셨다가 병원까지 간다고 하니 아들이 선택해서 처음 보여준 여자가 혹시나 상처를 주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올라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제야 오해를 풀며 한국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죠.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폴란드의 꽃 선물이나 한국에서의 병원을 가는 문화 같은 것들도 결국 직접 살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한국은 정말 골목마다 병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시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결코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는 정말 조금만 둘러보면 어떤 병원이든 10분 거리에 하나씩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약국도 마찬가지죠. 편의점도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그럴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나 유럽권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아파 보이는 사람 아니면 병원에 잘 가지 않는 편인데 부모님은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는 그건 오해라고 한국 병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폴란드는 사설 병원은 아주 적고 거의 공공의료시설을 주로 이용합니다. 국립건강기금을 통한 공공의료보험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지 않으면 상당히 비싼 금액을 줘야 하거든요. 물론 저걸 쓰더라도 한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비싼 비용이 들긴 하지만요. 폴란드의 시스템은 미국에 비해서는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예약을 하고 한 번 의사를 만나기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한 명당 보는 환자의 수가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거든요. 뭐 이런 문제로 현재 한국에서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 한국이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봅니다. 폴란드, 독일, 한국에서 모두 생활을 해본 저로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 의료 기술이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한국은 사설 병원만 4,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폴란드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왜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한국은 병원 서비스도 아주 친절하고 편리하죠. 모든 경제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폴란드는 한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이런 점이 적응하기 힘들기도 했어요. 폴란드는 공공의료보험기관인 NFG라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하며 폴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세금은 직접적으로 NFG에 납부됩니다. 이 공공보험을 통해 병원 방문, 진료, 필수 의약품, 긴급 의료 서비스 등이 커버되는데요. 공공의료보험 외에도 사설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많다면 말이죠. 즉 돈이 많을수록 더 빨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일찍 온 사람, 예약한 순서대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진 보험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의료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란드의 의료 시스템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지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경우 아주 긴 대기 시간이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설 보험을 선택할 만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별 방법이 없죠. 폴란드의 국민들은 대부분 20에서 30%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사설 보험까지 더 내게 되면 그 금액이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병원으로 향해 부모님의 모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부담스러우셔서 받지 못하셨던 MRI까지 전부 다 받았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모두 다 지원이 나오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부담해야 하지만 폴란드와 같은 금액을 내는 게 아니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 모든 시스템이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국 병원 검진 시스템에도 놀라셨지만 최첨단 의료 로봇을 사용해 검사를 하는 방식을 보면서 한국은 폴란드와 달라도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며 연신 감탄을 하셨습니다. 우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머니를 괴롭히는 얼굴 통증 원인을 찾아야 했어요. 3년을 가까이 폴란드에서 병원을 다녔지만 고치는데 쉽지 않아 늘 진통제를 달고 사셨다고 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 의료진들은 단박에 그 원인을 파악했다며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솔직히 결과를 들으러 가면서 뇌종양이나 심각한 질병이면 어떡할지 많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제발 부디 엄마의 건강을 기도하며 의사 선생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여태까지 아픈 이유는 신경과가 아니라 치과로 갔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치아 구조상 현재 부정교합과 비대칭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 그게 머리까지 진통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치과에 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죠. 엄마는 폴란드에서도 치과에 가본 적 있고 신경치료를 해봤지만 증상 완화가 되질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치과 선생님은 어머니의 상태를 보시더니 우선 어머니 통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것은 신경치료를 뿌리 끝까지 제대로 끝내지 않고 크라운을 씌워버렸다는 것과 그 염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더 심해지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쪽이 불편하다 보니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비대칭과 부정교합이 심해져 두통을 동반하게 되었을 거라는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쭤보니 바로 치료를 하자곤 하시더군요. 그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주 만에 어머니의 문제를 일으키던 염증을 싹 걷어내고 새로운 재료로 치아를 치료한 뒤 비대칭을 맞추는 정형외과까지 꾸준히 다녔더니 엄마는 눈에 띄게 다른 사람이 돼버리셨어요. 무려 3년을 고생시키던 것들을 불과 한국에서 3주 만에 해결해버리신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폴란드는 신경치료를 하는 치료비만 수십만 원에 또 치아를 채우는 재료비가 또 90만 원 이상은 드는 데 비해 한국은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50만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신경치료 1회를 하는 비용과 비슷한 금액이었죠.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 덕에 드디어 제대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겸 저와의 휴가를 갖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수지는 얼마 후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했죠.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얻은 것들만 있네요.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 녹아 있어서 잘 모르고 사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가족들을 챙기는 사람들인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쭉 살면서 더 완벽히 한국 사람을처럼 되고 싶어요. 살면 살수록 좋은 곳이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프랑스 고등학생 클레어는 클래식이 아닌 케이팝 같은 음악은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요. 클레어는 숙제 때문에 케이팝 콘서트에 가게 되고 쾅쾅 울리는 케이팝 음악에 귀를 틀어막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가 클레어에게 시선을 집중하는데요. 그 콘서트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17세 클레어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방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류 문화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고 그런 한류 문화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아야 한다는 사실이 열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괘씸한 마음에 안 들어본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다는 블랙핑크 노래조차 듣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K-팝부터 한국 드라마까지 최신 한국 트렌드에 열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 열광하고 팬덤 이론을 열심히 공유했지만 저는 그 열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음악이 흥겹고 배우들이 예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관심을 쏟을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프랑스 고전 예술과 문학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모네 그림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나 보들레르의 심오한 글귀가 저에게 말을 건네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저는 약간 오래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한류에 열광할 때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글로벌 문화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해 탐구하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반 친구들이 신나게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프로젝트를 해야 했어요. 억지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한류의 기원과 영향력을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기사와 학술 논문을 읽으며 이 문화 현상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강타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한국 아티스트와 팬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팝 산업이 5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이는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류는 패션, 뷰티, 음식, 관광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주요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조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류를 단순히 지나가는 트렌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고 직접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학교의 K-팝 댄스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댄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신나게 수다를 떨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고 그룹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정확하고 동기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전염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춤을 지켜보면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공동체 의식을 가져다주는 무언가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에 매료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국 문화와 그들의 콘텐츠에 대해서 처음으로 궁금해졌죠. 그날 저는 한류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댄스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과 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문화 탐험에 몸을 던졌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관중들의 에너지와 무대 위에 놀라운 공연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한국 요리 수업을 들으며 김치와 비빔밥 같은 맛있는 요리를 배웠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한류와의 벽을 하나씩 부수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세계와 공유해온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회 시간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한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히 지나가는 트렌드나 피상적인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힘이었죠. 그 순간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과 한류의 활기찬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문화의 날을 열기로 했죠. K-팝과 전통무용부터 음식과 패션까지 제가 사랑했던 한국 문화의 모든 요소를 한자리에 모을 생각이었죠. 반 친구들에게 한류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목표 의식이 생겼고 한국 학우들과 친구들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함께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흥분과 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론자로 이 여정을 시작했던 저는 이제 한류의 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한류의 마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문화 체험을 계획해야 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요. K-팝 동아리 모임을 위해 댄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기 K-팝 노래의 경쾌한 비트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동호회 회원들이 서로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움직이는 모습을 경외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저도 모르게 리듬에 맞춰 발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다른 관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순간에 휩쓸린 적이 없었는데 공연의 무언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민서라는 친근한 외모의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K-팝에 대한 사랑과 댄스 클럽에서 느낀 공동체 의식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뮤직비디오와 귀여운 아이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 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K-팝은 그 이상이에요. 아티스트들의 노력과 헌신, 음악과 안무가 어우러져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리고 아이돌과 팬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 너무 좋거든. 민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K-팝을 피상적이고 상업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민서의 생각을 듣고 나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서와의 대화 이후 파리에서 열리고 있던 K-팝 페스티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흥분한 팬들 사이를 걷는 동안 저는 공기 속에서 에너지와 기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야광봉을 흔들고 있었고 분위기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그들의 공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교한 안무, 파워풀한 보컬, 멋진 비주얼이 모두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다른 관객들과 함께 환호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연결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페스티벌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K-팝에 대한 경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10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 음악과 그 주변 문화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팬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나이든 여성으로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남부에서 먼 길을 달려왔다고 합니다. K-팝의 매력에 대해 물었더니 미소를 지으며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 때문이에요.
가사를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음악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페스티벌을 떠날 때까지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항상 음악을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K-팝은 음악이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기쁨과 흥분을 나누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계속 탐구했습니다. 요리 수업을 들으며 김치와 비빔밥 같은 전통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음악과 춤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처럼 음식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야채를 먹으며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나누다 보니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수련생들이 우아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훈련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태권도 예술과 K-팝 예술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수년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했고 정말 놀라운 수준의 정확성과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아마도 한국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 전시회를 관람한 것이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디자이너들이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스타일을 조화시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항상 패션을 경박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옷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서 패션이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와 연결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날 전시회를 떠나면서 저는 흥분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나 트렌드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다른 커뮤니티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힘을 가진 깊고 의미 있는 문화 교류였죠. 숙제를 위한 조사였지만 어느새 저는 정말로 한류 문화라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 교류의 힘을 맛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교류의 일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느꼈던 것처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심으로 학교에서 한국 문화의 날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새롭게 깨달은 감동을 반 친구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가 저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반 친구들과 한국 문화의 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민서와 K-팝 댄스 동아리를 통해 친해진 다른 한국 유학생 몇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너네와 의논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 저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벤트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는 동안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K-팝 댄스 공연, 전통놀이, 현대 한복 디자인의 패션쇼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민서와 다른 친구들은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멋질 것 같아, 클레어.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부스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국 학우들과 점점 더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문화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점차 학교 커뮤니티는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와 포스터 디자인을 작업하던 중 민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클레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존경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잖아. 저는 그녀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솔직히 나는 이 축제를 준비하고 너네와 가까워지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해 오해가 많았어.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풍부하고 복잡한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 그녀는 두 문화 사이를 오가며 겪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서로 다른 커뮤니티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아. 민서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행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즐거운 문화를 즐길 순간조차도 가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문화 행사 당일이 다가오자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좋은 반응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행사는 K-팝 댄스 동아리의 공연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과 전염성 있는 에너지가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관중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저는 친구들의 공연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과 교사들은 전시된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 놀이를 하고 한국 간식을 시식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류에 대한 저희 경험과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에 대해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개인의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관객들을 바라보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나 트렌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화 교류의 힘,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적인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탐구하고 어학 수업을 들으며 다음 여름에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류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에 빠져보고 싶었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반 친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 교류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른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고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며 더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평생에 남을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학교 커뮤니티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행사의 성공으로 반 친구들 사이에서 문화 교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촉발되었고 저도 그 대화의 일부가 되어 기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에 끼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고 계속해서 문화 간 이해를 탐구하고 증진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중 한 모임에서 저는 최근 한국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재성이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류에 대한 공통된 관심과 문화를 이어주는 한류의 잠재력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재성이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이며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맥락은 다르더라도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에 공감하기 때문이겠지.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고 바로 이것이 한류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이나 멋진 비주얼이 아니라 더 깊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한국과 그 나라의 문화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나아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죠. 낯선 소리와 문법 구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이민자와 교환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조금씩 한국 사회에 대해 알아가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지식과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커졌습니다. 저는 한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경험에 대해 글을 쓰는 블로그를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관심 독자들과 저희 통찰과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문화 교류에 대한 저의 열정을 공유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여정에서 영감을 받아 다른 문화에 대한 탐험을 시작했다는 독자들의 메시지를 받았고 제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해 여름 드디어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에 들어서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설렘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유적지를 방문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K-팝 콘서트와 팬미팅에 참석하여 팬들과 아티스트 모두의 열정과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정교한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분위기에 감탄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조용한 사색의 순간, 저는 한류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화려함만이 아니라 문화와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죠. 프랑스로 돌아갈 때 저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한류와 함께한 여정이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켰고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에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회의감부터 깊은 감사와 이해에 이르기까지 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정말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류는 문화 교류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마음을 열면 다양성이 존중되고 이해가 증진되는 더 연결되고 서로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앞으로 어떤 여정을 떠나든 자랑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